네, 이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문명의 충돌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가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 오늘날처럼 뭐 어떤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현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의 어떤 국제법이라든지 어떤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말은 무역이라고 하지만 이 무역과 약탈이 뭐 정말 뭐 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으로만으로는 진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무력 투쟁이 함께 수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하는 집단은 어, 그 배 자체가 이 상선이기도 했지만 전투함이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와 무역 모두가 가능한 그런 배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 노군을 배치한 함을 전함을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 시기에 기원전 760년 그래서 뭐 2단 노선, 3단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이제 동지중해 지역,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 지역을 통일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무력에 의해서 주변 민족이나 국가, 도시 국가들을 그냥 병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개 보면 여러 민족과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성격의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나 도시국가의 관습이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형태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이 페르시아가 팽창을 하다 보니 이제 당연히 경계에서 다른 문명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이제 그리스죠. 이 싸움의 발달은 기원전 499년에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밀레투스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란이었겠죠. 이것을 이제 다리우스 1세 이 당시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우스 1세는 이 반란의 배후에 그리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제 공격을 했죠. 실제로 공격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그 유명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이제 패배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유명한 영하 300의 나는 간대하다. 나는 간대하다. 거 있죠. 외치죠. 전혀 간대하지 않지만 하는 거 보면 나는 간대하다 할 때 그 간대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선대 왕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침공을 위해서 배다리도 놓고 뭐 운하도 건설 실제로 그 운하에 대한 유적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운하를 건설해가지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페르시아 대군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수의 정예 병사들이 이들을 이제 막아서죠. 그게 이제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실제 그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테르모필레 전투의 그 실제 스토리도 실제 있었던 일도 소수의 병력으로 300명까지는 아니었겠지만 300명 외에도 뭐 동맹군의 병력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소수의 병력으로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늦추었고 이 페르시아군의 이제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 그리스가 이제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폴리스들이 참여하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운명의 건곤 일척의 해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협은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그리스 해군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앞서 제가 페르시아가 여러 문명이나 여러 부족이나 여러 도시국가의 연맹체, 연합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에 종군하고 있던 할리카르나소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고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의 여왕이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상대의 선박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저쪽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동맹이 느슨하기 때문에 스스로 도망가거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다리자라고 했지만, 페르시아군은 공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만들어진 배들이 전부 다 이제 나무배잖아요. 이 나무배들이 나무배이고, 오늘날의 그 엔진을 이용한 배와는 다르게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좁은 해협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게 있죠. 배들이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이제 그리스 선박들이 이제 페르시아 선박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물러났어요. 도망가는 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리스 배들이 도망가지 않고 딱 버팁니다. 그러면 이 배와 배가 충돌을 하죠. 근데 이 배와 배가 충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페르시아는 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좁은 곳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앞에 가던 배가 상대방 선박하고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해버리면 더 이상 전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진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 따라 들어오는 배가 이 앞에 박혀 있는 배를 그냥 들이받습니다. 왜? 이게 오늘날에도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도로에 이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바퀴를 돌리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바퀴를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선박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에서 선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엔진을 스탑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애기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장난감 배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장난감 배를 뒤에서 한번 밀어봅시다. 밀어보고 이 배의 속도를 줄여본다라고 노력을 해보면,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는 그렇게 자동차가 도로에서 급정거하듯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급정거하듯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미끌려져 가기 때문에 배가 속도를 줄이려면 먼 곳에서부터 속도를 점차 줄여서 와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왜? 물이란 곳에서 나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이 실전에서도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페르시아의 배가 뒤에서 계속 앞에 배를 박는 거예요. 앞에 배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좁은 해협에서. 그래서 그리스군은 310척의 배 중에서 40척을, 페르시아군은 450척 중에 200척의 손실을 입고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 예. 그래서 이 동지중해 일대, 에게해와 이 동지중해 일대의 패권이 아테네,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전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사실상 리더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승리의 결과를 독점하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아테네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데, 아테네가 뭘 하냐면 페르시아의 침입을, 이제 페르시아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겠다라는 이유로 그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의 동맹을 만듭니다.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인데,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델로스 섬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은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도시국가로부터 방위자금을 모아요. 군자금을. 이제 각출하는 거죠. 삥 뜯는 거죠. 삥.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델로스 섬에 만든 어떤 자금도 결국엔 아테네로 가져가게 되고, 이 돈으로
아테네는 자신들의 해군 함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 그 그리스 내에서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이러한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의 부담에 대해서 거절하는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This is Sparta, This is Spartan,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라고 하는, 그죠? 그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와 또 다른 도시국가인 코린토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테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니까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전에서 아테네가 결국 패배하고 대선박, 대함대를 보유했던 영광을 뒤로 하고 약속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를 물리친 스파르타도 뭐 또 다른 도시국가 테베의 공격으로 잠시뿐인 패권을 또 놓게 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 대조해 봅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조지아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그루지아라고 했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그리고 터키,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이제 이 오늘날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일부까지, 여기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었어요. 엄청난 큰 영역이었죠. 그래서 제국의 수도 수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로 봤을 때 완전한 의미의 중앙 집권적 제국이었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민족이나 도시국가가 약간 좀 수구리는, 그래서 좀 각자의 어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런 약한 형태의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한테 좀 안 수그리고 뻣뻣하게 나오는 애가 있는 거죠. 아테네, 그리스. 그래서 얘네들을 정벌하러 가는데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지도에서 나오다시피 다리우스 1세 때 1차 침략을 합니다. 근데 뭐 풍랑을 만나서 배를 이제 상실하게 되고요. 2차 침입 때는 그 유명한 마라톤 평야에서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침입이 그 유명한 300.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그세를 간대한 왕께서 배다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큰, 그러니까 배를 이용을 해서 해상으로 가다 보니 풍랑을 만나고, 마라톤도 왜 여기서 전투를 했냐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륙한 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거기가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그리고 이 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그 병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그 공격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크세스는 배다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대군을 넘겨요. 그래서 이 육지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내려오는 길목에, 쉽게 말해서 왼쪽에 산이 있고 오른쪽에 바다가 있는 그 좁은 해랑 같은 곳에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도록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아테네를 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이제 붙죠. 근데 결국엔 다 전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급하게 도시를 버리고 모든 어떤 병사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도망치는 거죠. 어디로? 살라미스로. 여기 아테네에서 이제 서쪽으로 떨어진 좁은,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살라미스 해협인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7마일 정도, 키로로 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버티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올 테면 들어와 하는 거죠. 들어와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함대가 이렇게 좁은 데로
들어가는데 훨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데서 안 싸고 좁은 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배와 배끼리 부딪히게 되고, 이 나무 배들이 일종의, 나무가 좀 부셔져도 이게 물 위에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진 배들의 잔재들이 이 살라미스 해역 일대를 뒤덮게 되고, 그런 상태다 보니 거기가 마른 바다인데 나무 판자들이 쫙, 부서진 배의 파편들이 쫙 떠 있으니까 실제로는 육상 전투와 같은 느낌이 났고, 육상 전투에서는 아무래도 페르시아 군이 이 그리스군을 상대로 했을 때 그리스군은 주로 중장갑 보병이 많았기 때문에 백병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스토리다라는 점입니다. 자, 페르시아를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페르시아가 고대에 어떻게 엄청난 저런 정도의 제국을 유지를 했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동전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뭐 은덩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조개나 은덩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교환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은덩이 같은 것들을 이제 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크기와 부피와 품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등한 교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터키 서부의 리디아에서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은하를, 금화를, 주화를, 일종의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 문장을 놓고 뒷면에 무게와 표식을 새겨서, 그리고 이게 무게와 표식을 새겨서 균일화, 표준화, 규격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을 세는 것만으로 가치 평가를, 가치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서로 은덩이의 부피와 크기와 품질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어떤 성분을 가진 균질화한 주화, 동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교환 수단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어떤 절차들이 생략이 되어버리죠. 거래의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얼마 안 가서 페르시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되고, 이 리디아의 주화 시스템을 페르시아는 그대로 자신들의 제국의 통치 시스템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제국 전체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통화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강역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동전을 유통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혁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제국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제국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분명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었던 데는 이 동전이 보편화돼서 제국의 경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최전성기였던 다리우스 1세 때는 왕의 모습을 새긴 다레이코스 금화, 그리고 시그로스 은하,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크로이소스의 동전이고, 요게 오른쪽에 금화,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금화가 이 다리우스 1세가 만든 페르시아 제국의 금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서 어떤 무역을 하고 아니면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의 그 교환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죠. 자, 이제 살펴볼 부분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로마는 다 잘 알죠. 자, 로마는 뭐 건국설화를 살펴보면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AS 로마라는 로마의 그 프란체스코 토티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
축구 클럽 있죠. 그 로마 AS 로마의 로고를 살펴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쌍둥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쌍둥이가 로마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로마 제국은 수도가 로마죠. 어쨌든 그 로마의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 건국설화예요, 건국설화. 예, 그래서 기원전 8세기 정도에 그 로마가 태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단군 신화 같은 거예요. 그 늑대 젖 먹는 늑대가 포유류니까 젖은 나오겠네요. 뭐 근데 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늑대라는 무서운 동물을 개의치 않고 젖을 먹었다. 뭐 그런 거겠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뭐 곰이 사람 됐다는데 뭐 그냥 이 설화라고 생각하세요. 뭐 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원전 8세기에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왕정 국가였어요. 로마도. 예, 그러다가 이 지역 자체가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있고 이 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생각보다 가깝고 그리고 로마가 지금도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방어하기가 유리한 그런 지형이었죠. 결국에는 이 기원전 510년경 정도의 좀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처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에투리아를 이제 축출을 하고 공화정을 성립을 합니다. 일종의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인데 그 이후에 이탈리아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리아 전체를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바다로의 진출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바다로의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세력은 당연히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 우리가 앞서서 카르타고, 페니키아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었고 카르타고는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튀니지 이 지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건너편에 이 로마가 여기쯤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카르타고가 해상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여기 함부로 덤비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오늘날의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시칠리 섬이죠. 이 시칠리 섬은 훗날 그뭐 미국에서의 마피아로 시칠리 마피아로 유명한 그 섬인데 이 시칠리 섬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 카르타고가 이 시칠리 섬을 뭐 완전히 점령한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시칠리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로마는 이쪽으로 군사력을 보내지 않고 카르타고도 로마 영역 쪽에다가 뭐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칠리 섬이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이 시칠리 섬 안에 있는 국가 중에 그 두 세력이 있었는데 시라쿠사와 메시나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시칠리 섬 안에 영향력이 있는 두 세력이었는데 로마는 메시나를 지원하고 카르타고는 그 시라쿠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이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로마의 어떤 초창기에는 로마가 제대로 된 해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해군을 어떻게 만드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선박 한 척을 납포를 합니다. 카르타고 배를. 그래서 그거를 역설계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적국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납포해가지고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볼트 너트 이런 거 다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역설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를 만들고
해군 전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도 카르타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페디키아의 후손이다 보니까 뛰어난 항해수를 갖추고 있었고 오랜 기간 해양 식민지를 유지하면서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력에서 로마가 이 시기에 카르타고에 비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의 자신들은 강점을 살리기로 합니다. 배를 만들 때 배를 그냥 단순하게 해전에서 충각을 이용을 해서 배를 부딪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항해수를 기반한 해전을 할 것이 아니라 배를 상대방 선박에 갖다 붙여서 어떤 자신들의 병력을 상대방 선박으로 보내서 넘겨서 거기서 백병전을 유도해서 승리를 이룩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그것을 코르부스라고 하는데, 코르부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코르부스가 까마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전함에다가 이런 무슨 지게차라고 해야 되나, 크레인 같은 걸 만들어요. 크레인 같은 걸.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 선박에 여기 뾰족한 게 있죠. 이걸 콕 찍어가지고 이 코르부스를 이용해서 일종의 부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중장갑 보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백병전을 하는.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3단 노선입니다. 3단 노선이란 게 노를 젓는 사람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큰 어떤 인력, 동력을 얻는 그런 배들을 3단 노선이라고 하죠. 어쨌든 코르부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전에서 그 카르타고의 해군을 상대로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르타고는 썩어도 준치였고 로마는 아직까지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이 코르부스까지 만들어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벌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23년이 걸려요. 2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을 로마가 그걸 점령을 하지를 못해서 10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이 지역에, 이 요새에다가 곡물을 공급하는 선박을 로마가 공격을 해가지고, 카르타고 배를 로마가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사실상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 1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 시칠리아 지역의 제해권, 해상 통제력을 카르타고가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카르타고의 영역이 보라색이고요.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무렵. 그리고 여기 시칠리아 섬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 빨간색이 로마의 영역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전쟁이 제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근데 그 23년간의 전쟁은 결국 로마의 승리로 돌아갔고 시칠리아 섬에 대한 영향력은 로마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그래서 건토 중에 그 카르타고 사람들 중에 힘을 기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 기원전 218년, 216년 이 시기에 남프랑스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기서 카르타고 노바, 카르타헤나죠. 카르타헤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남쪽 프랑스를 관통을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그리고 북이탈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한니발이 카르타헤나에서 출발을 할 때 6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험준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를 넘는 동안 절반 정도의 병력을 잃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탈리아 반도 들어갔을 때 3만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자, 3만 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대도시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혹은 로마의 전 병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니발은 굉장히 잘 싸웁니다. 칸나에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군 8만 명 중에 15,000명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전투를 벌여요. 엄청난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바로 로마가 항복하느냐? 아니에요. 로마는 필드, 그러니까 넓은 야전에서 한니발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키기 모드에, 소위 말하는 존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5년을 버텨요. 15년을 존버합니다. 이제 한니발이 오히려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의 제해권을 상실을 하다 보니 카르타고가 만약에 이 지역의 해상 통제력을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한니발은 6만 명의 병력을 알프스를 넘길 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해서 수송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해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카르타고 본국으로부터 병력이라든지 병력의 보충이라든지 물자, 군수 물자를 지원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답답한 거죠.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어쩔 수 없이 그 이탈리아 내에서 로마를 점령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로마도 그냥 단순히 존버만 한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칸나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군 중에 한 명인 스키피오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별동대를 데리고 한니발의 본거지인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급습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멀티였으니까. 근데 스키피오는 본진을 공격을 합니다. 한니발의 본진, 카르타고를 직접 공격하죠. 그 정도가 되니까 15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를 떠돌면서 로마를 괴롭히던 한니발도 어쩔 수 없이 기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카르타고 인근 자마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 근데 이 전투 또한 스키피오의 승리로 돌아가죠. 뭐 자세하게 뭐 이것을 뭐 전쟁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수업 자체는 전쟁사를 가리키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전쟁이 앞서 제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스파르타의 전쟁도 이야기를 드렸고,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일대의 패권, 바다를 장악하는 패권 국가가 바뀌게 됩니다. 패권 국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해상 지역의 지중해의 해상 무역과 관련된 혹은 해상 수송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로마는 지중해의 최강국이 되고 뭐 시칠리아, 스페인,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두고,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공격을 해서,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뭐 후계자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치했고 그들의 이제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케도니아를 점령을 해서 그리스까지
그들의 손에 집어넣고 완전히 지중해 일대에 지중해 일대를 장악을 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축을 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국의 패권을 박스 뭐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영 제국의 시대를 박스 브리타니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약소 세력들이 이 강대국 패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질서에 편승을 해서 주종 관계와 같은 관계를 형성을 해서 힘에 의한 절대적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 로마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냐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역과 물류를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로마는 도로, 교통,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군수를 지원하는 물류 시스템, 이게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그냥 어떤 관용사적 의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로마가 세계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갖추고 있는 도로 네트워크, 도로망 때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어떤 지역의 침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공병부대를 보내요. 공병부대라는 게 뭐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군대 내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부대를 공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공병부대를 일단 보내서 이 공병부대로 하여금 로마가 진출하고 로마가 공격하고자 하는 곳까지 길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바탕으로 로마의 군단이 진군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로마의 군단이 군수물자를 보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로마의 군단은 진군의 속도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보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로마 군단의 이 진출을 위한 어떤 도로망은 처음에는 어떤 침략을 위한 어떤 루트였지만 결국에는 침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점령한 식민지와 로마 본국을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가 되고 교역망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 때 그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29개의 간선 도로망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 교통망이 29개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총 길이가 86,000km에 해당됩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 군사용 사용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했고 그리고 사주 경계할 수 있도록 군대가 지나가면서 주위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시야가 확 트여져 있도록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이렇게 도로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은폐물이나 이런 산이나 어떤 자연물에 숨어서 매복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매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연 지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 자연 지형이. 그래서 공병부대가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건설 공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제국의 힘이었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요. 유럽 지역에. 그래서 작은 돌을 3계층으로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굳히고 그리고 최종 이 표면부에는 넓고
납작한 돌을 쫙 깔아가지고 규격화, 로마군의 규격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시스템을 보면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 문송 시스템하고 비교해봐도 오늘날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컨테이너가 가져온 어떤 도로 그 해상 운송 시스템의 혁신이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텐데, 컨테이너도 보면 동일한 어떤 컨테이너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해상 운송 시스템을 규격화 표준화하는 거거든요. 로마 군대도 보면 자신들의 도로 교통망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규격화 시스템화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도로망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역참 제도를 만들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 간선도로 40km, 50km마다 쉬어갈 수 있고 말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역참을 설치를 해서 허가증, 오늘날의 그 조선시대 때 마패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패. 그런 디플로마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 말이나 마차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km, 90km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 제국의 영토에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도로망은 이 정도로, 여기 까만색 선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 교통망이었고, 바다에 하늘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구축한 해상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수송선을 이용해서 이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공물을 이동시키거나 했고요. 또 육상에는 도로망을 깔아서 도로망을 통해서 물자와 사람과 군대를 이동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이 시기에 구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제위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 그러니까 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 후 14년까지 제위에 머물렀는데, 이 기원 후 14년이라고 하면 고구려, 한국의 역사에서 따져봤을 때 고구려가 건국되기도 이전이에요. 2000년 이전에,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물론 이게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최대 판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이 시대에부터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넓은 대제국을 만들고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오늘날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도로망의 유적이고요. 그리고 단면도입니다. 단면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한번 재미난 사실까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시기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미 로마는 인구 100만의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였고,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면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뭐 한 100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지 한 뭐 한 100년 정도 뒤에 로마 도시에 한 15만에서 17만에 이르는 가구가 국가로부터 곡물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뭐 한 가구당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60만에서 8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곡물, 빵을 먹고 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기원 후 2세기니까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한 100몇 년. 그때 6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무료 배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경제력을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해양 수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도 이 반도 국가고, 한국처럼 반도 국가고 산이 많아요. 한국하고 지형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으로는 이탈리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수입을 해와서 로마의 시민들한테 무료의 곡물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수송선들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로마 시티의 외향인 외향이라고 하는 거는 대도시가 있으면 이 대도시가 바다에 직접적으로 연결 안 돼 있는 있는 상태에서 인접한 바다에 인접한 항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의 외향이 인천이에요. 로마의 외향은 오스티아라는 곳입니다. 이 오스티아라는 곳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계속 곡물선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길이 20m에서 30m, 폭 5m에서 7m 정도 되는 선박이 매번 연간 한 6,000번의 곡물 운반을 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무료의 빵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미 이 정도의 물류 시스템을 로마는 구축을 했고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어떤 물류 시스템, 2000년 전의 시스템, 매우 놀랍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는 인류 초기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배, 그리고 화폐, 교환 단위, 그리고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류가 초기에 무역을 했고,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선박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선박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먼 곳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고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활용하고 그 선박을 활용하다 보니 이 해상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해상의 패권을 놓고 여러 문명들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우기도 했고 로마와 카르타고와 싸우기도 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해상 수송 네트워크라든지 해상 무역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활용이 되고 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쭉 살펴보고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나 핵심적인 변화가 인류사적으로 그리고 무역의 발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의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강의는 요번이 처음이죠. 요번 주가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공부를 하면 이 과목에서 내가 배우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항들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이메일로 질문을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